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틀간 평일을 이어간 끝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첫 소식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이로써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헌법에 따라 임명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 대행의 지명으로 임명 절차가 개시되면서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본안 사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틀 연속 평일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이 여러 건 접수됐지만 가처분은 일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 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후임 후보자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번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대로 임명될 경우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는 건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입니다. 재판부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했는데 추후 헌법소원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먼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기각돼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경우 발생할 혼란이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가처분이 기각돼 재판관 2명이 임명됐는데 이후 본안 심리에서 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이미 임명된 재판관 2명에 관여한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이 늘어날 수 있고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엔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가운데 헌재가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헌재의 9인 완전체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이 정지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일 퇴임식을 끝으로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10시간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벽에 막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호처 전 공관과 경호처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건은 내란 사태 핵심 증거로 꼽혀온 비화폰 서버 확보 여부였지만 이번에도 영장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앞선 압수수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겁니다.
경호처의 경우 비아폰 서버 기록을 포함한 일부 자료를 이미 제출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미 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성우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틈을 노려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려던 경찰 계획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사는 이와 동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역시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장관이 쓰던 비아폰 서버나 대통령 안전가옥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3차례에 걸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아폰으로 연락했거나 안가에 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영장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특수단 내부에선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 신청한 영장을 정황만 가지고 반려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등 새 경선 후보들은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면서도 분열은 곧 패배라며 단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며 한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당 경선 룰이 확정된 뒤 새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는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는 나중 문제라며 중요한 건 민주당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우리 후보들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단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또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캠프는 정책 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열고 대선 공약 발굴에 본격 나섰습니다. 또 후원금 모금 시작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여 원을 모두 채우기도 했는데 국방과 K 콘텐츠 등 안보 문화 행보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이 예비 후보 공약과 결을 같이 했는데 증세 논의로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캠프 좌장은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맡기는 등 친문 적자 이미지 구축에도 주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후순위로 미룬 이재명 예비 후보를 겨냥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좋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심 공약을 위해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을 방문해 초반 상승세를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지만 이재명 독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말 첫 순회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1차 경선 진출자로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본 경선 4명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등 8명을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습니다.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들은 미디어 데이와 주말 토론회 등을 진행한 뒤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2일 4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2차 경선 후보 4명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2명으로 추려질 계획인데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리는데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은 반탄파, 한동훈, 안철수 등은 찬탄파로 분류됩니다.
탄핵을 사실은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다. 정치인으로서라면 계엄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의 영역도 아닙니다. 첨예한 입장차 속에서도 자신만이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에 맞설 적임자라며 반 이재명 구호를 외치는 건 경선 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을 시작으로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까지 오 시장과 회동했고 다른 후보들도 만남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던 오 시장의 지지를 받는다면 경선을 넘어 본선까지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시장님께서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저도 그것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1차 목표는 8명 가운데 절반이 고배를 마시는 1차 경선을 일단 통과하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100% 국민 여론조사 규칙 아래 이른바 빅4에 들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들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급 협상장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했고 증시는 관세 전쟁의 여파로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일본과 관세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쓴 글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가 일본 경제 재생상을 만나는 장관급 협상장에 대통령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군사 지원 비용을 협상하는 자리에 참석하겠다며 주일 미군 방위비 문제도 협상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관세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했다고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연준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파월 의장은 또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목표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상황을 지켜볼 여력이 있다며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 조정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가 뉴욕 증시에 타격을 줬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장을 마쳤는데 나스닥이 3.04% 떨어졌고 S&P 500은 2.22% 떨어졌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번 반도체 규제는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사양을 더 낮춘 것으로 중국의 관세 맞대응에 보복 조치를 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크게 낮추면서 미국의 상호관세가 도입될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각국의 대미 협상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설득에 나섭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반영해 0.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난해 10월 3.0% 증가 전망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유예한 상호 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총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무역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This downward revision reflects the combined impact of newly introduced tariffs and heightened uncertainty affecting trad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아제이방가 세계은행 총재도 관세 전쟁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수개월 전보다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신속한 무역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EU 무역수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늘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납니다. EU 지도부와 입장을 조율하며 긴밀히 협의해온 멜로니 총리는 미국 EU 간 주요 산업 관세를 상호 철폐해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자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친분이 두터운 유럽 지도자로서 진전을 이룰 기회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로 향했는데 유럽 언론들은 관세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경제 무역 전망이 악화하고 관세 전쟁만은 막으려는 각국의 노력이 치열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2.75%에서 유지할지 인하할지가 관심사인데요. 시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환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내놓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효과가 궁금한데요. 한 주 전인 4월 첫째 주 동향을 보면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10주째 상승세였지만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대체거래소가 개장했다는데 어떻게 거래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신증권은 시니어 고객을 위해 오늘부터 대체거래소 이용법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영업점에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인천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뱃길이 5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인천 단둥 카페리는 오늘 단둥항 출발, 내일 인천항 입항을 시작으로 화물 수송에 나섭니다. 여객 수송은 27일부터 재개됩니다. 인천 단둥 뱃길은 중국 부두공사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이 2020년 1월부터, 화물은 2022년 6월부터 끊겼는데요. 중국 단둥은 백두산 관광지역인 만큼 한중 여객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하는데요. 증원 전으로 돌아간 3,058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원 동결의 조건이었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난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도 회의를 열고 정부의 정원 동결과 빠른 확정을 건의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등록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 현장 또 대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좀 더 경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증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낸 뒤 수업 거부 투쟁을 계속하는 거로 방침을 정하면서 대학마다 유급 처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증원 방침을 철회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사 유연화 등 구제 조치가 없다던 공언에도 정부가 한 발 더 물러설 경우 다른 대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계는 여전히 내년 1년만이 아닌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신안산선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인 50대 근로자 A씨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는 토사물이 많이 쌓여 있어 저녁 8시쯤 시신 전체를 발견했고 최종 수습은 저녁 8시 10분쯤 이뤄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실종자 시신은 지하 약 21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실종자 수습에는 무려 125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상이 악화하면서 추가 붕괴 위험이 컸던 탓인데요. 실종자 수색이 끝난 만큼 이제는 현장 수습과 원인 규명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로 실종됐던 포스코 ENC 소속 50대 근로자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켜졌다가 다시 꺼지면서 위치 추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이른바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수색 작업은 난항의 연속이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집안이 내려앉으며 추가 붕괴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수색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만 수차례. 흔들림이 감지되는 등 붕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구조 작업이 재개됐고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125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컨테이너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실종자가 모두 수습된 만큼 관계당국은 붕괴 지점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지하터널의 하부 기둥을 보강하기 위해 자재를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광명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실종자 발견 직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울시가 땅꺼짐의 요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하고 개보수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설치 30년이 돼가는 하수관로를 조사 중이고 30년 이상 하수관로 전수조사도 곧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집안 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은 내년까지 조사를 마친 뒤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충남 금산군 예미리에 있는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가량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용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입원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씨가 팬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교사 명재환에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부동산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계약자들로부터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광주에서 체포한 뒤 용인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과다한 채무와 민사 형사 고소가 들어오는 상황이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는 광주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분양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계약자는 사기 분양을 의심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협동조합 준비위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60명 이상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준비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업 실패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였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가족과의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수원에서 카페 사장을 막무가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 카페 앞에서 50대 남성이 주인의 멱살을 잡고 길거리로 끌어냅니다. 아무리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분을 못 이긴 듯 드러눕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다른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인을 위협합니다. 얼굴을 밀쳐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카페 주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건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감 시간이니 테이크아웃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린 거보다 칼이 더 무서웠죠, 솔직히. 그 후부터는 사실 엄청난 많은 생각이 안 나요. 형제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영업 종료가 가까우니 매장에선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설명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근처 이웃에게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주인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찔리는 꿈, 아이가 찔리는 꿈 계속 이것만 꾸고 있는 거예요. 입원하라는데 어떻게 입원을 해요? 자영업이고 그다음에 생업인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경찰은 피해 주인에게 긴급 112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형제를 폭행과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늦은 밤 길가에 세워진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을 망가뜨린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세게 찹니다. 피해를 본 차량은 고가의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병원 측은 파손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는 대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앞사람 가방에서 무언가를 슬쩍 꺼냅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노려 현금 30만 원을 훔친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은 전과만 12차례 있는 소매치기범으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경찰과 함께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 지역에서 법원이 명도 집행에 나섰습니다. 일부 철거민이 반발해 마찰이 빚어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아리 텍사스촌이 있는 서울 성북구 신월곡 일대는 재작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계 동영상 앱 틱톡엔 최근 유명 브랜드의 생산 원가를 폭로하는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소비재들이 미국의 관세 장벽에 막혔다는 걸 꼬집는 여론전 성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 땀 한 땀 가방을 만들어내는 가죽 공장. 중국인처럼 보이는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에르메스 명품백의 생산 원가를 폭로합니다. The total cost will be $1,400 USD. But why Hermes will charge you $38,000 USD for one bag? That's because more than 90% of the price is paid for its logo. 또 다른 영상 속 여성도 미국에서 $100 넘는 요가복을 중국에선 $5면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된 뒤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우후 죽순처럼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The biggest factory for Nike shoes in China is called FJF Group. They're located in China, Fujian. 물론 중국 위탁 생산업체나 짝퉁업자들의 틱톡 홍보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중국산 소비재들이 미국의 관세 장벽에 막혔다는 점을 꼬집는 여론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국에선 테슬라나 아이폰, 코카콜라 등 미국 상품 불매 운동이 타올랐습니다. 1차 무역 전쟁 때 불티나게 팔렸던 트럼프 변기 소리 다시 등장했고 관세 전쟁 참전컵도 유행입니다. 관세 난타 전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국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미국 수출이 막힌 물건을 대신 내수용으로 사주겠다는 기업들도 나타났습니다. 未来1年内呢，京东也将大规模的采购出口转内销商品，帮助外贸企业快速拓展国内市场。 당국의 내수 부양책과 애국 소비 속에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5.4%, 예상 밖 호조였습니다. 4월 상호 관세 발효 전에 몰아서 수출한 것도 한몫했는데 2분기부턴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놓고 미일 당국자 간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됩니다. 이 협상에서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 농산물 개방 등이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측이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해 일본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카자와 일본 경제 재생상은 관세 협상에서 미일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信頼関係をしっかり築いて日本の国益にとっても米国の国益にとってもウィンウィン関係になるようないい交渉が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미국은 이미 일본의 철강,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여기에 상호 관세 24%까지 발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협상에서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농산물 개방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 차를 거의 사지 않는다며 거듭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일본이 미국쌀에 7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무리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赤澤大臣も真面目で能力あるけど真面目な人がいて大丈夫かな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よね。真っ当な相手じゃないから真っ当なことは聞かないですよ。
일본의 또 다른 우려는 미국이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할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일본 방어에 수백조 원을 쓰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미일 안보 조약이 불공평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니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안보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일본이 더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일 간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는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상에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거 명령 집행을 오는 9월 28일까지 중단하라는 현지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소녀상을 설치한 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 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베를린 미텔구청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지난 2010년 차별 철폐를 위해 만든 평등법에서 여성이란 생물학적 여성을 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현지 시각 16일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하여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평등법의 성별 정의는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성전환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남극에서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놀라운 해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깊은 바다에 숨겨진 생명의 신비를 풀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극 1300m 아래 해저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산호와 해면, 얼음 물고기, 문어 등 다양한 생물들이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 생명체들은 이 생태계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발견은 수세기 동안 150m 두께 얼음 아래 숨겨졌던 생명의 신비를 풀어내는 첫 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Preliminary logging of different species show sea urchins, sea cucumbers, sponges, corals, brittle stars, different kinds of fish, octopus, squids. So very comparable to what we see actually in areas outside. 이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 남극반도 조지 6세 빙붕이 분리됐습니다. 미국 시카고만한 크기의 빙산이 떨어져 나가자 그 아래 묻혀 있는 해저가 노출됐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해양 연구팀이 원래 계획을 바꿔 이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So yes, in theory, life could work there, could function, but it's very hard normally to access and actually see what's going on under there. 이번 탐사는 생물학적 발견을 넘어 기후 변화와 남극 빙산의 미래에 대한 중요 단서를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새로운 종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아래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얼음이 사라진 후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관찰 예능이나 개인 SNS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죠. 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나래가 예능 등을 통해 집 생활을 자주 공개해온 터라 이 집을 목표로 삼았던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문 터리범들은 그 몇 장면 봐도 어떤 보안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금방 압니다.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죠. 박나래 씨 자체가 사실은 위험했던 거죠.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됐죠. 경찰은 특정인을 노린 범행은 아니라고 봤지만 다른 연예인 사례처럼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큰 건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들이 SNS에 게시 실수를 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공개했다가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삭제해도 누군가 저장한 이미지나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는 SNS 라이브 방송을 한 뒤 취중 대화와 박날에 관련 발언 논란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 13일 배우 남윤수는 성인용품 광고 게시물을 잘못 올렸다가 고개를 숙였고 앞서 배우 박성훈도 일본 성인물 표지를 게시한 뒤 차기 작품에서 하차까지 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유명 연예인의 리스크 관리는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걸그룹 뉴진스 5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5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 유지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5 멤버 측 법률 대리인은 어제 오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불어도 낮 동안 따뜻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6.1도로 출발하며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4도로 초여름에 버금가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영서에는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은 계속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2도, 대구는 12.5도, 전주는 17.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24도, 대구 25도, 전주와 광주는 26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5월 하순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